여러분 종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민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당에서도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던 얘기를 모두가 공일치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이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황 소장은 또 지표상으로 호의적이지만 여러 가지 바닥에 내부적으로 민심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또 가변적이다 얘기했는데 종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현재 이후에 이것으로 지금 이번에 남북 3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또 뭔가 여러 가지를 이끌어내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당히 키워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창섭 박사.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뭐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또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개 정도는 70% 넘은 조사가 있었고 나머지는 또 60% 초반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뭐 지지율은 뭐 급등한 현상을 보이고 그거는 사실 뭐 예상이 이제 됐었던 바죠. 그래서 다만 이게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또 계속 그렇게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동력이 이어질 것이다. 네, 11월 정도에 뭐 또 김정은 위원장 뭐 방북이 있고, 서울 방문이 답방, 있고, 네. 그리고 그 앞뒤로 해서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이 이제 진척이 되고 이런다고 하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또 당분간은 경제 문제에 대한 부담을 누르고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하시고 일단은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게 또 전에 이제 이미 그 경험한 것처럼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소강 국면을 맞을 때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나 이제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또 전반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때는 또 지지율이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잘 갈 걸로 봤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뭐 한반도 문제, 네? 평화 문제가 뭐. 잘 갈 거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니, 얘기 너무 자꾸 끊어서 너무 자주 끊어서 얘기가 지금 예리한 질문을 하다 알려고 하다 보니까 하세요. 이건 뭐 뻔한 얘기여서 뭐 너무 그럴 것도 없어요. 얘기하다가 지금 자꾸 아니 다시 뭐 이제 그러니까 경제 민생 이거 TV도 아닌데 뭐 경제 민생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로 관심이 또 집중이 되는 시기에는 또 지지율이 또 이제 하락하는 아마 상당 기간은 좀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가 이슈가로 부상할 때는 지지율이 오르고 다시 그게 소강 국면을 맞고서 그 경제 민생 문제로 관심이 이동을 할 때는 또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결국은 총선에 임박한 시점이 되면은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장선 박사는 한반도 문제는 뭐 괜찮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후에 민생 문제가 등장하면 또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경제는 경제고 대북 문제는 대북 문제로 봅니다. 이거는 전혀 별건으로 나는 앞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대북 문제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이것이 지지율이 70% 올라간다고 해서 국정의 동력은 나는 또 별건으로 봐요. 이거는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가도 국정 동력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는 경제고 저희 남북의 문제 정상회담으로 지금 국민의 여론은 이원에 대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북이 성과나 이걸 갖고서 경제 문제를 덮을 수도 없고 덮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는 순간 역풍이 나옵니다. 현 정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지율은 그야말로 대북 문제나 비핵화 이 문제에 의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만큼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곧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대북 문제를 풀어가고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별건으로 인식하고 그거는 별도로 풀어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이용하거나 제대로 못 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다. 특히 남북 문제가 더 대화가 진전이 되고 이 관계가 개선이 돼 나갈 때 그것이 뭐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이라는 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온다는 것은 이건 뭐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제 문제는 별 차원을 달리해서 당장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에도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대북 이거 회담이 저게 모르겠습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저기 정전과 비핵화에 대한 어떤 큰 성과가 나와주면은 이것이 지속성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 봐요. 추석 직전에 4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평양 선언했다고 뭐 70%까지 올라갔다. 그렇다고 현재 그때 40%까지 떨어지던 40%대까지 떨어지던 비판은 어디에서 왔어요? 경제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근데 경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는데 북한 문제 해결됐다고 올라간 거예요. 자, 북한 이슈로 경제에 대한 불만을 추석 그 민심에서 덮었지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굉장히 한 건 해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권이 단기간에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지 못하면 지금 좀 무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공급의 절반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급한다라고 나왔잖아요. 3만 5천 채 공급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기존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인천 지역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뭐 예멘인 그 수산업에 취직시킨 사람 다 도망갔다잖아. 한 명도 거기에 남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90%까지 아동 수당 주는데 보면 그 수당 업무 처리 비용이 무슨 뭐 600억인가 이렇게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10% 안 주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권의 혼란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권이 여기서 한이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제 버틸 힘을 평양으로 이 선언으로 막았다면 여기서 이제는 멈춰 있을 때 한마디로 개혁을 해야 되죠. 청와대 인사부터 해서 경제 방향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해서 또 통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 지지율이 내려갈 때 되면 한 건 딱 하면 또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지율이라는 것을 정치공학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북한 문제를 갖다 붙여서 자꾸 흔들어서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여기서 이제 죽는 길이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봐요. 봐야지, 왜냐하면 이미 한번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제 민생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한번 떨어지면 또 얼마만큼 급속히 떨어질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이제 겪었기 때문에 뭐 마냥 전에처럼 마냥 지금 높은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그대로 갈 거다. 아마 이런 이제 착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뭐 홍 소장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남북 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다시 껑충 뛰었다고 해서 이게 경제 민생 문제를 이제 덮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이제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시 그 문제에 관한 긴장의 고삐를 늦추고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들어갔는데도 고용 사정 더 악화되고 호전 안 되고 성장률 계속 부진하거나 떨어지고 뭐 이 상황이 뭐 계속이 된다면은 대단히 그 정권의 어떤 그 안정 자체가 이제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아마 뭐 충분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그 알고 있어도 그걸 이제 해내느냐 이 정책 능력의 어떤 문제는 앞으로 이제 봐야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것이 정말 내년 봄 들어가서 이 경제 민생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나아질지 호전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사실은 관건이 이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냐 없냐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다시 개혁하려고 할 거다라고 장선 박사는 좀 보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뭐 현 정권이 그 지지율이 높아졌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이 지지가 높아졌다고 착각한다든지 그래서 이 오판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한 게 유능한 진보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능력의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팀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3대 위기라 말할 수 있는 어떤 이 양극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실천적인 어떤 해법을 내놓고 각계에서 가장 그 부분들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여전히 국민들도 회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총력을 갖다가 모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에서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어떻게 말하면 대통령이 가지는 인재풀이 상당히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몫으로만 두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운명이 걸려 있는 부분 아니냐.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대타협을 갖다가 어떻게 해내고 그걸 추동해낼 수 있는 정치권의 협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명박 밀은 시절을 다 지내서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경기를 좀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가 아직 일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자기들이 흔쾌히 나서서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한 그 야당의 그 국회 부의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나면 결국 여야의 문제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적했어요. 그건 민주당이 깊이 있게 저는 그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우리 경제에서 지금 현재 한 고리 한 고리를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부분들 그것을 갖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이나 이렇게 이 네이밍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3만 달러 이상이 되면 나가면서도 이것이 우리 양극화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우리 3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는 이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그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거는 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고 그게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이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은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평화가 경제가 되려면 한참 뒤에거든. 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남북 저기 정상회담 3차 그리고 유엔 오번의 북미 간의 저기 그 회담 이것을 갖고서 이게 앞으로 향후 지지를 어떻게 가느냐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이거는 별건이라고 했는데 경제 문제가 제가 이것이 이런 요인이 대통령 지지를 오래 가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가 뭐가 하면은 경제 문제가 지금 어떤 개별 쟁점들이 늦출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문제 이거 지금 더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절박한 지금 상황이 와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성장률 뭐 연말 되면 지표로 다 발표가 나옵니다. 더 지금 이거를 늦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 다음 연금개혁 지금 잠재되어 있지만 국민연금개혁 이거 어떻게 늦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가까이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이 어떤 그 협치를 이야기했는데 협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은 먼저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패러다임도 바꾸지도 못하고 이미 정책적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풀어가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이것을 결정하는 청와대에서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당 지도부가 이해찬 그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으니 네. 거기를 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갈 여지는 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내가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경제적 영향 요소 요인들의 영향이 즉각 지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이 지금 이 정상회담의 성과가 비록 70%가 나오더라도 오래 못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마치 규제 개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규제는 암이요 원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 들을 때 정말 천박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규제는 필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규제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설정했지만은 박근혜 정권이 규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났으면 박근혜 정권이 서사 도덕적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리 됐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현 정권이 경제를 살린다고 규제 완화한 게 원격 의료하고 인터넷 은행이라고 보는데 다 재벌들의 이 소수 재벌들의 참여를 갖다가 목적에 두고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규제 완화한다고 한참 경제 이렇게 죽는다 했을 때 들고 내건 게 그거하고 입국장 면세점 아닙니까? 네. 다 조롱하고 있어요. 재벌들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경제 살아날 것 같으면 한 100개도 해주지 하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그거는 저는 김능구 선배 말이 맞다고 봐요. 어떤 게? 노동 개혁과 기업 구조 개혁을 이 정권 정도로 개혁을 주장하는 정권이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아군이라도 오히려 설득해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과감하게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양쪽에 다 이렇게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이 정권은 표 떨어질 구석이 있는 일은 아예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다 잘 몰라서 이거 하면 된다 하면 하는 그런 일이나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댄 거는 전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 국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못하는 데를 바꾸는 거는 병가지상사예요. 그러잖아요. 장수를 교체하는 거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을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정권이 잘못을 인정하는 자존심 문제처럼 받아들이면서 일을 키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 잘라버리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권의 방향을 자연스럽게도 바꿀 건데 이제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길을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 정권에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고 이제 아마 2020년이 굉장히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온다고 이 누리니 교수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도요. 미국 경제가 살아난데도 아직도 2.9%밖에 안 된대요. 올해 성장률이. 예. 그래서 한국 경제도 그때 이제 금리가 3.5%인데 미국의 금리가 지금 2.25로 올렸잖아요. 그제? 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고 낸다 봅니다. 이렇게 가면요. 4.27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는 논의는 3차 평양 갔다 온 다음에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유엔까지 갔다 온 이후니까는요 좀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평양 공동선언까지 포함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1야당은 지금이 당연히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나머지 정당들과 더불어 추진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기 결국 뭐 자유한국당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그 가능성은 뭐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비준안을 또 표결로 처리하는 거 지금 아직 정부가 정식으로 제출 안 했잖아요 지금. 넘겼어요. 넘겼어요. 4.27 넘겼어요. 가기 전에 비준안으로.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표결로 이제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뭐 정부가 이제 제출을 했으니까 뭐 그거를 처리하지 않는 한에는 또 뭐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한 건데, 이거를 또 표결 처리했을 때 그 의미는 또 상당 부분 이제 좀 퇴색이 되는 건 이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비준안이 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아직은 지금 이게 구체적인 이제 뭐 재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좀 이제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런 이제 뭐 비준안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일단 좀 정치적인 의미인데 어떤 이게 법적인 구속력 사실상의 뭐 지지 결의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글쎄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판문점 선언이 그 비준이라는 게 예. 이게 실질적으로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판문점 비준을 자유한국당에서 받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빅딜을 하자. 그럼 지금 실제로 우리 정치개혁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만으로는 지금 소선구제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어떤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내심. 그래서 그런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국민들이 욕할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여기 있어요.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그러한 변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그 뭔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런데 뭐 이것저것 떠나갖고 자유한국당은 아까 한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정체성 차원에서 이게 비준을 동의를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남한 정부와 어떤 역할 분담 차원에서 압박 차원에서도 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전략적인 차원도 부분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무슨 정체성 때문에 하기 어려워. 그 당은 자기는 봐봐요. 안보를 이야기했던 정당으로 봐서는 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 자,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빅딜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식들 국회의원 자리하고 안보 팔아먹는다고 이 말 꺼내는 순간에요. 절대 못합니다. 장담을 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할 거고 한 명씩 찍어서 내가 매일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게 통과돼봤자 여당끼리 의미가 없는 게 다음 총선에 가서 야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저 한국당이 좀 이게 시원찮아도 이쪽이 못해서 그냥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당이 과반수 넘기면 당연히 또 이걸 갖다가 다시 처리하는 법안을 넣어서 통과돼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으로 이 비준을 한다라는 거는 야당의 진심 동의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가 막 진전시켜 놨는데 다음 정권에서 다음 총선 이후에 정권 바뀌기도 전에 뒤집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니 있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 꼴통의 이미지와 전쟁광의 이미지를 갖다 극복해내는데 나는 그 활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극복하지 태극기 못하면 부대에 안 된다? 머물지 못하는 하여튼 탄핵 프레임에 계속 있는 한은 이쪽에서 암만 못하고 경제가 엉망이라도 그게 자유한국당의 성리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이게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대안으로서 이렇게 그 인정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있는 이 틀로 가면은 참 진짜 풀기 어렵다. 이게 이게서 자기들도 한 단계를 이렇게 허들 넘듯이 넘는 무언가의 계기를 오히려 풀어할 사람은 제1야당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상상력이나 이 전략적 유연성을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그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어렵다고 보고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황이나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 비준안을 자유한국당에 내민 그 정치적 액션에 오히려 나는 더 관심이 갑니다. 관심이 간다. 사실상 이 비준은 이후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건대 아마도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비준안이라고 보고 질르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단편적인 사안 작게 짧게 짚어보자 보니까 이 국면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또 유엔 연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협치를 얘기했었는데 심재철 의원 그 자료 가지고 청와대에서 적정하게 쓰지 않았다 활동비 이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데 반면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게 자료를 정보를 취득했다 해서 마치 옛날에 뭐 상당히 연상이 되는 기억 과거 연상이 되기도 한데 절차와 내용 간의 논쟁이요 어떻습니까? 이거? 꼭 보면 미워하면서 닮아가요. 이런 것도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해킹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불법성으로 고발됐지만은 불법성이냐 국민의 알 건이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정권은 지난 정권의 대통령 둘이를 특수활동비로 깜빵에 보낸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의 도덕성은 그 이상으로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왕에 터졌으면 그 어떻게 해서 심재철이 잘못했으면 심재철이 처벌받더라도 어쨌든 폭로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도 나오고 밤새워서 일하는 거하고 바 가서 술 먹는 거하고 와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하고. 그래서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단 백화점 말입니다. 쇼핑도 있습니까? 예, 이 백화점 쇼핑도 있지요. 많이 있지요. 평일도 있고 휴일도 있어요. 미용실도 있어요. 그리고 바하고 와인바도 있고요. 이자카야도 있고. 자, 그런데 심재철이 지어내서 말을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몇천 건 단위예요. 의학적인 부분이. 물론 그 중에 심재철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딱 이런 거는 생각을 하면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 불법 사용을 이 정권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폭로하는 과정에 문제 물타기하고 이제 이래 가면 이것도 나중에는 뻗디겨서 적당히 죽도 밥도 아니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는 동안에 드루킹 사건처럼 이것도 또 몇 달을 정기국회 내내 이 정권에 공개하라 안 하라 하면서 소동이 일어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야서 해명을 하고 사과해야지요. 예. 저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뭐 서로 간에 이제 명확히 밝히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이제 봐요. 여기는 이제 뭐 양측의 문제가 지금 이제 섞여 있는 건데 일단 저는 뭐 재정정보원도 관리에 대한 이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다운로드가 가능했는지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돼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그 일단 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더
뭐 특별히 뭐 이게 뭐 막아지질 않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정보들을 그렇게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는 분명히 이제 문제였고 그러면은 관리에 대한 책임의 문제 이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짚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거는 심재철 의원이 그러면 정말 말한 대로 우연히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던 건지 뚫었던 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이제 가려져야 될 거고 그런데 저는 심재철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무단으로 접근해서 취득한 정보를 이제 손에 쥐고서 이거를 정치적인 이제 폭로에 이제 나서는 거. 그리고 이것이 문제는 저거예요. 대단히 이제 주관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정치적인 소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처음에 제일 처음에 폭로했던 것도 해외 순방 중에 그 이제 호텔에서 사용한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때 뭐였더라 그 한방병원 한방병원을 갔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코드 전환 과정에서 코드 번호가 이제 전환되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에서 생겨난 아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이제 판명이 됐고 그러니까 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무조건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을 해버리고 마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나 뭐 여당 검찰에서도 이거는 빨리 어떻게 수사를 해서 이 책임의 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관리상의 뭐 책임도 가려져야겠지만은 동시에 심재철 의원이 하는 방식도 뭐 저거는 뭐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이미 폭로된 부분과 내역과 관련해서는 뭐 일부일 수 있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것도 이제 심의원의 주장이 어떤지는 가려져야겠지만은 뭐 일부 이제 문제가 된 거 있다면은 그거는 또 뭐 어쨌든 간에 또 이제 관련 부처나 이런 당국에서 또 해명을 할 건 하고 인정할 건 또 하고 뭐 그런 건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필요하겠죠. 네.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절차하고 내용을 따져보자는 논란 중에서 여당이 절차를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절차만 따지게 되고 야당이 그런 일이 났을 때는 노회찬처럼 절차고 이런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던데 이번에 결과는 어떨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전에 사실은 그런 방법을 잘했던 게 김기춘이어가지고 법꾸라지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김기춘이가 옛날에 뭡니까 그 복국집 사건에다가 이후에 정인회 문건 때도 절차를 갖고 책임을 묻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번은 내용 자체가 심재철 의원의 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아직 이제 유창선 박사 얘기처럼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픽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각각 공기업에 내려갔던 감사들이 예. 그 자기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지고 여러 명이 그때 옷을 벗었죠. 예,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금방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 정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국민한테 드러났으면은 어쨌든 그게 심재철 의원이 야당이 그걸 정략적으로 활용하던 어쨌든 간에 드러난 부분들이 위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야 이렇게 쳐다보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 단순히 뭐 이쪽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거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 문제만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걸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그게 누군가의 어떤 책임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국회 운영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서 분명하게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네. 국민들은 야당이 한 문제점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여당의 해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저는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죠. 아까 논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뭐 이런 야당 가지고는 그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결국은 또 정치 경쟁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뭐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데 야당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황장 소장? 저는 지금 탄핵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20% 뭐 10%대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해서 지금 야당이 갑자기 수준이 나빠지고 망가졌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야당이 문제가 많지요.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자 정권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는 지난 정권에
여당, 현 야당도 그랬고 이번에 여당도 그래요.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치의 수준이지 야당이 특별히 더 저질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지금 야당은 제가 볼 때 자신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방향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내부에 있는 역학 구도도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방향이 이제 어떻게 찾아지느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야성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야당 내부의 권력 구조나 또 당권, 대권의 향배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회가 올 거라고 보세요? 기회 오지요. 빗자루를 꼽아놔도 기회는 와요. 왜 한쪽에 망가지면 무조건 묻지마로 하니까. 오늘은 저기 김동국 대표 계속 의견이 좀 다르네요.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아도 여당이 망가지니까 그냥 이명박이 하잖아요. BBK부터 대선 때 그리나 도곡동 땅이고 난리 쳐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아니면 그냥 크게 막 드러난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또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야, 지금 여당은 50년 집권 이야기하지만 저는 야당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이런 속도면 이 정권도 그렇게 가지는 못할 거다. 결국은 집권 여당 때문에 야당의 기회가 예, 온다. 그다음에 야당이 이제 이것저것 수습을 해서 방향을 잡고 뭐 우리가 원론적으로 학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렵지만은 예. 제가 볼 때 투쟁을 통해서 방향을 접어갈 거고 그 과정에서 리더가 부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제 황 소장님의 의견은 아마 양당 구도라면은 어느 정도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양당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당 구도가 아니고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보수 가치 정치성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고 비판적 사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얻어내리라는 것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적어도 이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그 대통령이 정권을 찾아오던 그 전략은 내가 볼 때는 통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보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은 외부 수혈이나 아니면 해체 모의를 하든가 정계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저기 그 대략 5분의 저기 뭐 당협위원장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을 그냥 당협위원장을 전원 사퇴를 내면서 이제 그 인적 그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뭔가의 계기가 한번 있어줘야만이 이 집권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되고 있는데 단 이거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단기간 내는 안 된다. 현재의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고 자유한국당이 된다 안 되고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고 네. 지금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네. 아마 6개월 그 과정 중에 지금 이제 2달 정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6개월은 보장이 돼 있나요 지금요? 그거는 뭐 보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고 거의 내부적으로 그게 되고 있는데 전당대회까지 간다. 네, 비대위원 김병준 위원장의 자유한국당 인물도 아니었고 외부 인사로 들어가서 당협위원장처럼 스타트를 받아낸다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나 상황을 보고 볼 때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게 또 단정 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명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혁신을 끌어낸 것도 아니고 보수 가치를 저희 제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인적 청산을 만드는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그 평가가 맞죠. 그런데 비대위원장 임기에 지금 3분의 1을 이제 썼죠. 3분의 1을 쓴 상태에서 당협위원장 전환 사퇴서를 받았다면 뭐 그다음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우리가 보면 비대위원장을 할 때 보면은 현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특히 메시지를 많이 내놓는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거의 안 내놓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기에 어쨌든 간에 워낙 홍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막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격을 높였다. 이런 평가는 어느 정도 있어 왔죠. 이게 있어 왔는데 실제적인 아까 말한 대로 혁신이나 혁신을 위한 인적 청산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왔고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 속에서 지금 뭐 연말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당협위원장 교체를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법을 찾고 해나가지 못해서 실제로 경제가 여전히 그 위기, 우리 3대, 대한민국의 3대 위기가 해결이 되지 못한 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 결과물이 어떤 자유한국당이 그거로는 안 갈 것이다. 그거 저는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은 저는 야권의 어떤 개편에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어떤 변화가 기본적인 상수다. 제1야당으로서 위상도 지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군요.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유심히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서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느냐 아니냐. 선거구제 개편이 그 21대 총선을 본다면은 내년 3월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거 지킨 경우가 별로 없지만 어째 선거구제 획정이 예. 내년 3월까지 그러려면 정기국회에서 지금 설치된 정계특위에서 뭔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2월 뭐 이 임시국회나 이때 통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하나 부분인데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이 안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정계 개편은 필수적이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그 양당 체제로 복원은 된다는 거죠. 지금 평화민주당이나 이게 있는 사람들도 호남에서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됐었지만 거기서 지금 다음 총선을 승리 가능성인 사람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심지어는 그게 중진 의원은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 된통 겪었고 지금도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또 이 보수 야당을 보더라도 여러 뭐 이렇게 지적도 나왔지만 유승민 대표가 어쨌든 개혁 보수의 상징인데 이 사람이 바른 미래당에서 지금 뜻을 거의 접었다. 그래서 보수의 재편, 예를 들어 보수의 새로운 통합 이 부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지금 그 척건한테 제가 들었어요. 다만 지금 탈당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일정 정도의 변화, 명분을 주는 보수 세력이 전부 다 이 통합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게 빠르면은 저는 전당대회 때 통합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전대를 했다가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야권 통합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그 신당 창당으로 또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구제 개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자유한국당의 변화란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은 이 총선 승리가 자기들한테는 생명에 관련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변한다고 봅니다. 예, 변한다고 보고 함께할 사람들한테 그걸 해줄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속에서 전부 다 숨어있던 보수 인사들도 다 나서서 저는 이 21대 총선 전에 21대 총선이 저는 정초선거라 보거든요. 이게 한국 정치 지형이 거의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기가 내년 초가 한 시기고 내년 가을이 또 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얘기했었는데 김 대표 얘기는 가능성으로 보자면 결국은 보수 정당의 재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근데 김 대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예. 자신의 지금 논리를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결론 정계특위에 되고 선거구제 개편은 없을 거다. 없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이 구심력에 의해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구심력은 어느 쪽인지 지금 잘 얘기하고 있고. 선거제 개편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두 가지 자유한국당 경우를 입장에서는 이 다당제의 문을 열어주는 선거구제 개편에 통해줄 이유가 없지요. 누가? 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이제 아니, 관건이. 자유한국당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니까. 예. 바뀌었대요. 그걸 한번 체크해야 되겠어. TK 외에는 지금 이거 선거구제 개편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야. 현재 지지 정도에서 지지세가. 네. 지방선거 그거를 총선에 대입시키면 30%. 그래 이야기하면은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독식을 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이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네. 언제 이게 되겠느냐 선거구제 개편이 선거 임박해가 되지요. 그럼 선거 임박하게 되면 지지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느냐 총선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야 지지율이 뭐 20%에서 선거하면 다지고 TK 빼고 네. 되겠냐 하지만은 2020년 4월 달쯤 되면 이런 지지율이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임박해서 선거하기 전에야 통과시킬 건데 지금 뭐 생각이 있다 그래서 어쩐다 제가 하면서 말한 끌고 경우는 가면서 그때 가면 유리해지면 안 내년 3월 하겠죠. 전에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은 네. 다당제가 유지가 될 거고 그게 안 된다면은 양당 그러면 김능구 대표 얘기 따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변화한다면은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뭐 쉽지는 않아 보여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태도인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전에보다 좀 완화하는 데서 관심은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더 유동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또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는 판단은 드는데 근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보수 야당의 어떤 앞길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틀로는 뭐 대단히 이제 비관적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 체제에 들어섰지만 뭐 지금 지지율 뭐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이제 상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김병준 리더십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진작에 뭐 인적 정상 가지고 초장에 이제 승부를 걸고 좀 정치적인 대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 대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당협위원장 뭐 사퇴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힘을 가지고 뭐 환골탈태를 시키는 거 좀 한계가 있다 보이고 뭐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뭐 달라졌다는 뭐 느낌은 전혀 오질 않고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 돌아오는 거에 관심이 오히려 가고 앞으로 뉴스는 거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로 나오는 건 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치적 발언다 하니까 옛날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가는 거고 전 이건 지금 뭐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지금 굳어졌다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길은 결국은 이제 보수 통합의 길밖에 없는데 보수 두 야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 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주고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좀 보수 정치인들이 합세를 해서 뭐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제 그 길밖에 이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해야 지금 보수 야당들이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경제 어떤 민생에 대한 불만이 뭐 더 이제 늘어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쉽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좀 혼미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친박들이 좀 살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또 보면 김진태호는 본인이 당 대표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중간에 나가버렸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역대 총리 순환사 대선 도전하다가 이해창 3번 도전했지. 이해창 그 후보라도 3번 했지. 나머지는 후보도 되지 못하고 고건 뭐 이해찬 그다음에 한명수 또 있죠. 정운찬 다 실패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시 출신 이 직업 공무원들이 한국 사회에서 대선에 도전한다는 건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황은 그냥 찻잔 속에 태풍도 되지 못하고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통합은 제가 볼 때 시간 문제지 되기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저기 저 조원진까지 포함해서요. 이쪽 저쪽 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이쪽은
다시 돌아가고 또 저쪽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저 당은 같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통합이 언제 되느냐? 글쎄요. 그 부분은 이 총선의 시기하고 맞물려서 되지. 직전이나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통합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제 원외도 있고 또 주도권 문제도 있고 또 솔직히 유승민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받아주면 돌아가겠지만은 저게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당내에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회동에서도 예. 이야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적극적인 찬동을 하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그 명분에서는 자기들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키는 한국당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한국당에 내 있는 그에서도 정말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 한 단계 넘어서려면은 이게 뭔가 이 한다는 이미지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 부분에서 이 선거구제 개편을 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선거구제 개편이 그 이루어진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 다당제가 이렇게 이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덕실을 깨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난 대선을 겪어봐서 예. 예를 들어서 서로 간의 어떤 이 합종 연행선에서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면은 저는 이 오히려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힘을 넣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변화해야 뭔가 새롭게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게 대권에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논의가 좀 더 흘러가면 이제 개헌 문제하고 또 맞물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화당이나 정의당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개헌을 원할 것이고 이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정권은 50년 집권 이야기하지만 지지율이 좀 더 떨어져가 40% 30% 가면 이제 퇴임 물을 생각해서 또 개헌을 정권 쪽에서 들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을 끌고 알겠습니다. 설랑설레하다가 개헌 문제하고 맞물렸을 때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예.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유 박사께 추가로 아까 얘기 나온 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유 박사는 이제 보수 야당의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문제 했는데 리더십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집단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서 잠재력이 있는 어떤 리더 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 떠오르더라고요.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는 뭐 2012년에 안철수가 그랬던 것처럼 보수의 안철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인물은 뭐 거의 떠오르질 않고 그래서 그게 갑자기 그게 과연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아무튼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뭐 다 뭐 통준표 다시 이름 거명되고 뭐 황교안, 오세훈 얘기 나오더라고요. 오세훈, 근데 다 이제는 옛날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아니 나와 봐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이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는 찾으려면은 지금 정당 밖에서 찾아야 되는데 정당 밖에서 어떤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 뭐 이걸로 마무리하죠. 예, 더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